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공작물학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먼저 이제 벼의 형태와 구조 문제부터 이제 쭉 벼부터 시공작물 뒤에 이제 잡곡류, 그다음에 뭐 맹류, 두류, 서류까지 쭉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는 기출문제 순으로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벼의 수량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벼의 수량 구성 요소는 이제 출처 빈도가 이제 단연 좀 높은 그런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기본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림을 눈으로 좀 익히면은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혼자 좀 여러 번 그려보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벼의 수량 구성 요소는 일단 수수, 영화수, 그다음에 등숙률, 그다음에 천립중 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기별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보면은 일단은 수수는 모내기 이삭수는 모내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모내기 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모내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분월 최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그 분화기 이후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시기는 이제 분월 성기 때고요. 그다음에 영화수는 유수 분화기 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1차 직경 분화기 때 급속도로 증가해서 2차 직경 분화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영화 분화기 이후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죠. 그 이후에는 영화 분화기 이후에는 이제 퇴화만 있을 뿐이고 감수 분열 성기를 중심으로 감수 분열을 중심으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퇴화 영화수. 여기 가장 그 영화수가 증가되는 시기는 이제 2차 직경 분화기고요. 영화 퇴화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이제 감수 분열 성기. 감수 분열 중기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퇴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등숙률은 오직 그 100%를 넘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퇴화만 있을 뿐이고 보통 이제 그 유수 분화기 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분월 성기, 그다음에 출수기, 그다음에 등숙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가 감수 분열 성기 때, 출수기 때, 분열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립중은 어느 정도 이제 완기의 크기가 정해지고 분월 성기 때, 그다음에 감수 분열 성기 때, 등숙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수량 구성 요소가 그 시기별 과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이삭수는 분월기서부터 영향을 받으며 출수기 이후 30일까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삭수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삭수죠. 이삭수, 영화수, 등숙률, 천립중으로 되어 있고요. 이삭수는 이제 모내기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분월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영화 분화기 이후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지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이삭수는 분월기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항기 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출수기 이후 30일까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출수기 이후 30일까지는 이제 뭐 여기가 영화 분화기, 여기가 출수기니까 출수기 이후까지는 가지는 않죠. 영화 분화기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삭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시기는 여기 이제 분열성기 때다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2번 이삭의 영화수를 결정하는 분화 영화수는 제2차 지경 분화기에, 그다음에 퇴화 영화수는 감수 분열을 중심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게 분화 영화수는 요때 2차 지경 분화기 때, 그러니까 아무튼 1차 지경 분화기 때 급속도로 증가해서 2차 지경 분화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퇴화 영화수는 이제 감수 분열을 중심으로 감수 분열 전후로 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죠.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3번 등숙률은 유수 분화기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며 추수 후 35일을 경과하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등숙률은 여기죠. 그래서 유수 분화기 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등숙 후, 여기가 추수 후 35일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등숙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시기는 감수 분열 성기 때 하고 출수기 때, 그 다음에 등숙 성기 때, 이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3번도 중간 여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시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현미의 천립중이 가장 감소되기 쉬운 시기는 감수 분열 성기하고 등숙 성기다. 그래서 현미의 천립중이 가장 감소되기 쉬운 시기는 여기 감수 분열 성기 때하고 등숙 성기 때, 출수기 때에는 약간의 영향을 받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량은 여기 밑에가 안 보이니까 위에다 정리를 하면, 분열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지경 분화기 때, 자, 이때 이제 그 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화는 자, 이렇게 감수분열 성기, 출수기, 그 다음에 등수 성기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수량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벼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징조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벼가 이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그 경계점은 이제 유수분화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유수분화기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영양생장 기간, 여기가 이제 생식생장 기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징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출혈 속도의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간 신장과 이제 수수절 분화 등이 이제 생식생장,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변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주간의 출혈 전환기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는 징조이다. 보통 이제 주간의 그 입이 출혈하는 주기가 보통 영양생장 전에는 4, 5일에 한 마리 있다가 한 몇 정도 출현하다가 이제 영양생장 이후에는 이제 7, 8일에 한 몇 정도 출현하는 그런 이제 출혈 속도가 늦어지는 때가 이제 생식생장으로 전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출혈 전환기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징조다. 그럼 절간 신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유수분화, 즉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보통 요 유수분화기 때쯤 시작해서 바로 이제 신장기, 절간에 이제 신장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고, 절간 신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이제 생식생장으로 전환기, 유수분화기의 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3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출혈 주기가 4, 5일에 한매이 된 것이 한 7, 8일에 한 매 정도로 출혈 주기가 늦어지면은 생식생장으로 전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절 분화기는 수수절, 보통 유수 분화기 때 이제 수수절이 분화가 되니까 보통 출수 전 여기 유수 분화기는 한 30일 정도, 출수기로부터 이제 그 한 30일 전 정도가 유수 분화기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염령 지수는 뭐 66에서 68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유수 분화기 때 염령 지수는 이제 76 내지 78.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77 정도로 이제 기억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염령 지수 76에서 78은 유수 분화기, 87은 영하 분화기, 여기 때가 이제 영하 분화기. 염령 지수는 77, 그다음에 여기가 87 정도로 이제 기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수 분야 성기 때, 이때가 97. 그래서 염령 지수는 유수 분화기 때 77, 영하 분화기 때 87, 그다음에 감수 분야 성기 때가 97 정도로 이제 좀 87, 77, 87, 97 정도로 이제 기하라고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네. 염령지수. 그 다음에 출수 전 한 30일 정도, 보통은. 출수 전 한 25일 정도면 이제 영하 분화기 때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가 영양생장과 생수생장의 경계기이다, 이렇게 됐는데, 염령지수랑 출수 전 일수 등이 좀 잘못된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출nhập 속도도 뭐 보통 이제 영양생장기 때 유수분화기 이전에는 이제 4, 5일에 한 매, 적산온도가 한 100도씨 정도에서 4, 5일에 한 매 정도 출현된다 그러면 유수분화기 이후 생식생장기 때는 적산온도가 좀 더 많이 요구되고 한 170도씨 정도에서 한 7, 8일에 한 매 정도가 출현되는 출nhập 속도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2번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벼의 식물학적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벼의 이제 염색체 수는 최세포가 이제 EN이죠. 그래서 염색체 수는 24개이고 자가수정 작물이다. 그래서 재배벼는 일반적으로 자가수정을 하고 이제 자연 교잡률이 이제 1%대 이하인 그런 자가수정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2번은 재배벼는 야생벼보다 휴면성이 강하고 종자 수명이 길다. 일단은 뭐 재배벼하고 재배종하고 야생종의 이제 그런 비교인데, 일반적으로 재배비에 비해서 야생종이 재배벼하고 야생벼, 뭐 어제 뭐 재배학 과정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많이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휴면성은 야생배가 이제 더 길죠. 그다음에 이제 탄립성도 야생배가 더 자연에서 보통 살아남기 위해서 탄립성이 큰 쪽으로 계속 진화된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배배는 야생배보다 휴면성이 강하고 종자 수명도 보통 야생배가 재배배에서 이제 훨씬 더 길죠. 재배배가 야생배보다 휴면성이 강하고 그랬는데, 휴면성은 야생배가 더 강하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2번도. 그다음에 종자 수명도 야생배가 더 길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질문이네요. 그다음에 3번 벼 재배종에는 아시아 벼인 이제 오리자 사티바하고 아프리카 벼인 이제 오리자 글라베리마 두 종류가 있죠. 재배종 두 종류. 오리자 사티바의 이제 재배 원종은 이제 오리자 루피포곤이고요. 그다음에 오리자 글라베리마 아프리카 벼의 이제 야생 원종은 이제 브레빌리 굴라타, 오리자 브레빌리 굴라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벼는 식물학적으로 나자식물하면 화분과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식물의 이제 분류는 뭐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벼는 이제 식물계에 속하겠죠. 문은 이제 종자식물문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하고 강 사이에 중간 분류에 이제 나자식물암은 피자식물암은 이렇게 나누죠. 그다음에 피자식물 밑에 이제 단자엽강, 단자엽식물 또는 이제 외떡식물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쌍자엽식물,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벼는 이제 종자식물문, 그다음에 피자식물 암은, 단자엽식물 강 이렇게 나누죠. 장자엽식물 강, 볕과 그다음에 사티바 속은 사티바고요. 그래서 벼는 식물학적으로 이제 쌍떡집 식물 암은 피자식물 암은 그다음에 그 사이에 화분과 사이에 그다음에 단자엽식물 강 그다음에 화분과 벼속에 속하죠. 벼속 오리자 속.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종자식물문, 그다음에 피자식물 암은, 단자엽식물 강, 그다음에 영하목, 볕과 벼속. 여기 목도 이제 목에는 이제 영하목. 이렇게. 종자식물문, 피자식물 암은, 그다음에 단자엽식물 강, 그다음에 영하목, 볕과 벼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하목, 볕과 벼속.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4번. 변모는 2.5엽쯤부터 광합성을 시작하므로 이때를 이육이라고 부른다. 다음 중 배유 저장 양분이 완전히 소모되는 시기. 그래서 보통 이육이라는 것은 이제 배유의 이제 저장 양분으로부터 살아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독립 영양 생장,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한 산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 이 사이를 이제 이육이라고 하죠. 이육이 떨을 이자에다가 이제 전유자, 그래서 이제 젖대는 시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잎이 3매 정도 나올 때까지는 주로 이제 배유의 제작 양분으로 살아가다가 2.5엽쯤 또 광합성을 시작해서 주로 3매가 나올 때까지, 본엽이 한 3매 정도 나올 때까지는 배유의 제작 양분으로 살아가다가 한 3엽, 4엽부터 본엽이 한 4엽부터 보통 이제 새로 나온 뿌리에 의해서 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분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이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라는 것은 파종 후 발화해서 그다음에 모내기 할 때까지 어떤 식물체를 이제 보통 모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한문으로는 이제 묘 이렇게 얘기도 하죠. 모 또는 묘. 그래서 발화할 때는 모에서는 이제 한 개의 이제 종자근이 나오고 이육이 때쯤 되면 이제 보통 관근이 한 5, 6개 정도 착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종 후 20일 정도 되면 종자로부터 나온 요 종근은 이제 거의 이제 그 전장에 다 자란 그런 이제 그 뿌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파종 후 이제 40일 정도 되면 거의 성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파종 후 한 4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모 형태가 이렇게 갖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육이 때는 이제 3.7엽기를 기준으로, 3.7엽기 이전에는 이제 배유의 양분으로 살아가는 시기고, 3.7엽 이후 4엽부터는 보통 종자로부터 뿌리로부터 흡수한 양분과 이제 위쪽의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산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3매 나올 때까지는 배우의 저장 양분에서 살아가는 3.7엽 이전에는 이제 종속 영양 생장, 그다음에 3.7엽
특히 이후는 이제 독립영양생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 4번 변모는 2.5회쯤부터 광합성을 시작해서 이때를 이제 이육이라고 부르는데 그중 배후 제장양분이 완전히 소모된 시기는 이제 4회기 때다. 그러니까 광합성이 2.5회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때도 일부는 이제 배후의 양분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고 4회기 때 이제 완전히 배후의 제장양분이 소모가 되고 그 광합성 동화산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4회기. 그다음에 이제 모가 자라면서 이제 모가 세 번의 이제 그 누렇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걸 삼환기라고 하고요. 모가 자라면서 세 번의 누렇게 되는 시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본엽이 초엽으로부터, 그러니까 땅 위로 이제 본엽이 나올 때 이제 그 보호하고 있는 초엽으로부터 본엽 제1본엽이 나올 때쯤, 이때가 이제 좀 모가 누렇게 되기 쉬운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배위의 양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소진되는 시기는 또한 누렇게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모짜리 말기 때 정도가 이제 또 누렇게 되기 쉬운 시기이다. 그래서 이제 모의 엽색이 황변하기 쉬운 삼환기는 제1본엽이 출현하는 때쯤, 그다음에 배위의 양분이 소진되는 시기, 모짜리 말기 때쯤, 이렇게 세 개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5번 다음 중 저온 발화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경우는 어떤 저온 지역에서 이제 생육하는 그런 품종 종류들이 이제 저온 발화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죠. 그래서 보통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뭐 위도상으로 고위도 지역이 이제 기온이 낮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육기간이 짧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해가 이렇게 있으면 하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보통 여기가 이제 저위도, 보통 위도상으로 한 30에서 40도 사이, 여기가 중위도지대. 그다음에 이제 40도 위쪽에 이제 뭐 보통 고위도지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위도가 높아질수록 극지방 쪽으로 이제 가까이 간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밤낮에 이제 그 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지구가 이제 기울어져서 이제 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아무튼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고위도 지방이 이제 기온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온 발화성이 크게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통 그 고위도 지역에서는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가문형 형태 조생종이 주로 이제 안전하게 재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문형 형태의 조생종.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저위도 지역, 보통 나라로 봤을 때는 이제 필리핀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중위도 지역은 보통 우리나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온 발화성은 이제 저온에서 발화되는 성질을 저온 발화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품종 간들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벼가 이제 발화하는데 필요한 최저 온도는 보통 8내지 10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위도 지역 품종이 이제 저위도 지역 품종보다는 이제 저온 발화성이 높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 위도가 높은 쪽에서 이제 그 재배되는 품종들은 저위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보다 더 이제 저온 발화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저위도 지역에서 이제 뭐 아무튼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이제 저위도 지역 그래서 재배되는 품종들은 주로 이제 인디카 품종이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중위도 지역 정도, 우리나라
에서 재배되는 주로 품종은 이제 온대 자포니카 품종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디카 품종하고 온대 자포니카 품종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품종 중에서 통일형 품종은 이제 인디카 쪽에 더 가깝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통일형, 통일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튼 고위도 지역이 이제 저위도 지역보다는 이제 저온 발화성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대 자포니카 품종이 인디카 품종보다는 이제 저온 발화성이 아무래도 여기 지역 저위도 지역보다는 중위도 지역이나 이제 그 위에 고위도 지역에서는 저위도 지역보다는 이제 저온 발화성이 더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품종으로 봤을 때 온대 자포니카가 인디카 품종보다는 저온 발화성이 더 요구가 되고요. 온대 자포니카하고 통일벼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아무튼 통일벼는 이렇게 위쪽 인디카 품종 쪽에 이제 더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온대 자포니카보다는 저온 발화성이 한 2, 3도 정도는 더 높게 요구가 되는 그런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일벼보다는 온대 자포니카 품종이 저온 발화성이 더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위도 고냉지, 기타 이제 고위도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온대 지역에서 이제 고냉지, 그다음에 이제 조기 육묘시, 저온 발화성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문제를 좀 이제 뭐 개념적으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저온 발화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경우는 이제 중위도나 이제 그 저위도 지역의 이제 품종보다는 이제 고위도 지방은 이제 조생종 품종이 이제 더 저온 발화성이 더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답은 1번이고요. 재배되는 품종도 이제 보통 그 고위도 지역에서는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몬형 형태의 조생종, 그다음에 이제 저위도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기본형 생장형, 뭐 요거 설명. 저위도 지역은 뭐 기본 과정에 설명드렸지만 연중 고온 단일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 고온에 감응하는 이제 감온형 품종이라든지 감광형 형태의 품종은 이제 맞지 않죠. 그래서 뭐 고온이나 단일에 이제 민감하지 않은 기본 영양 생장성 품종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생장형. 그다음에 고위도 지역은 이제 서리가 일찍 와서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문형 품종, 가문형 품종이 이제 조생종 형태가 주로 이제 뭐 안전하게 이제 재배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위도 지역은 이제 중간 정도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주로 이제 평야 지역에서는 이제 감광형, 가방형 형태 이제 만생종.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 동부 해안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냉지 지역같이 저온 지역에서는 이제 감원형 품종, 감원형 형태 조생종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벼의 이제 생태적 특성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뭐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6번 벽시의 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산소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도 발화율이 30% 미만이다 그랬는데 이제 벼는 이제 산소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도 무기호흡에 의해서 이제 80% 정도의 발화율을 보이죠. 에너지 효율은 좀 떨어지만 무기호흡에서도 80% 정도의 발화율을 보인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제 벽신은 발화하는데 산소 요구도가 좀 적은 그런 작물에 비한 다른 작물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는 초염이 이상 신장하고 유구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발화할 때 유아보다는 이제 유군이 먼저 나오는데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는 이제 초엽 이게 본엽을 싸고 있는 초엽 밖에 있는 요걸 초엽이라고 하는데 본엽을 싸고 있는 거 본엽을 싸고 있는 초엽이 이상 신장하게 되고 종근은 거의 자라지 않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지문도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초엽이 이상 신장하고 유구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 생육 상태. 그다음에 3번 산소가 부족한 암 조건에서는 중배축이 신장해서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 못한다. 아무튼 중배축은 보통 그 벽시가 땅속 깊이 파종이 됐다든지 또는 암흑 상태에서 발화할 때 정상적인 형태를 이루지 못할 때 주로 이제 중배축이 신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벽시가 깊이 파종이 됐다든지 아무튼 암흑 상태에서 파종을 하게 되면 중배축근이 신장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배축근이 자라고 관건은 그 위에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발하는 뿌리는 이제 중배축근이고요. 종근이 요 밑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암 조건이라든지 파종이 깊이 됐다든지 했을 때 신장하는 그 부분이 이제 중배축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상배축이나 뭐 하배축으로 잘 바꿔서 문제 지문을 구성하니까 배에서는 이제 상배축이나 하배축이 나오면 안 되고요. 중배축이 신장을 해서 정상적인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깊이 파종이 됐을 때 5cm 정도 깊이에 파종했을 때 원래는 한 3cm 정도가 가장 적당한데 5cm 이상 깊이에 파종했을 때에는 중배축에 이제 뿌리가 발생되는데 그걸 중배축근이라고 하고 중배축 뿌리가 발생해서 수평으로 뻗는다. 지금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위에 이제 마디에 이제 관근, 중배축근에 나오는 뿌리들은 이제 중배축근, 여기 종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배의 뿌리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관근.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는 뭐 부정근에 해당이 되고요. 뭐 아무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발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깊이 파종에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이제 암흑 상태일 때 등에 이제 발생이 되는 이제 기관이고 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벼의 생식 생장기에 해당되는 생육 단계로 짝지어진 것. 그래서 이제 벼는 그 유수 분화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제 영양 생장기, 유수 분화기 이후 생식 생장기 이렇게 나누는데 벼의 영양 생장기는 이제 모를 기르는 육묘기 때로부터 자, 여기 기준은 이제 유수분화기다 설명드렸고요. 뭐 영양생장이 뭐 육묘기부터 시작해서 육묘기, 그다음에 이항기, 착근기, 분월기, 활착기 또는 착근기, 그다음에 이제 분월들이 발생하는 분월기. 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때를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다 그 영양 생장기에 해당되고요. 분월기는 다시 이제 유효 분월기, 유효 분월 정지기 이후 이제 무효 분월기, 그다음에 최고 분월기 등과 같은 그런 이제 시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생식 생장기는 이제 신장기와 출수기, 결시기 등으로 나눌 수 있죠.
는 이제 결실기 또는 둥숙기. 기가 이제 생식 생장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장기는 보통 이제 유수 생장기와 수인기로 다시 나눠지고요. 그래서 문제 7번에 벼 생식 생장기에 해당되는 생육 단계는 이제 신장기, 출수기, 결식기로 나눌 수 있는데 신장기는 다시 유수 생장기, 수인기로 나눌 수 있으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기본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벼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도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그랬던 그림이 있었죠. 분열의 이제 증가 곡선은 이제 이항 이후 활착기 이후에 이제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최후 분열기대를 기준으로 유효분열 종지기, 여기가 무효분열기 때죠. 분열 성기, 유효분열 종지기. 여기가 이제 최고 분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수기를 기준으로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여기가 분열이 감소하는 이제 무효분열기 때고요. 여기가 유효분열. 요 시기가 이제 유효분열. 요 시기가 이제 무효분열 때죠. 여기가 이제 활착기 때, 요 기간이 활착기 때죠. 여기가 이항기고요. 최고 분열기 물론 이제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분열기하고 유수 분화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보통기 재배일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유수 분화기를 기준으로 이쪽을 이제 영양생장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쪽을 생식생장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영양생장기도 다시 이제 여기 이제 이항기를 기준으로 여기 때는 이제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보통 이제 기본 영양생장기. 그다음에 이항 이후에 이제 일장이라든지 온도의 영향을 받는 이제 가소영양생장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수 분화기 이후에는 영하 분화기, 그다음에 수인기, 감수 분열기, 이제 수인기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출수 25일 전 정도가 이제 감수 분열 성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출수기 이후는 이제 둥숙기는 유숙기, 그다음에 호숙기, 그다음에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이렇게 나누죠. 여기가 이제 결실기 또는 둥숙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 기간을 출수기 이후 여기 기간을 둥숙기 또는 이제 결실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벼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죠. 그다음에 이제 파종 후 벼의 초장 곡선은 이런 증가 곡선을 보이고요. 초장 신장 곡선이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배 라이프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 출수기 이후 이제 유수분화기는 한 30일 정도 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때가 이제 신장기 때다. 신장기는 유수분화기 이후 요때가 이제 유수 형성기 또는 이제 신장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7번까지 좀 문제를 푸는 걸 하고 8번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